문 열기 직전이었다. 손잡이를 잡은 내 손이 떨렸다. 그날 아침까지도 나는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몰랐다. 광명에 사는 쉰셋 남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부모님을 돌본다. 하지만 내 인생이 원래부터 이 자리였던 건 아니다. 젊을 때 나는 모델 일을 했다. 키가 크고 얼굴이 반반하단 말을 들었다. 길거리 캐스팅도 당했고 자체 촬영도 했고 카메라 앞이 싫지 않았다. 요즘은 시니어 모델이 멋지게 무대에 서는 걸 볼 때마다 숨이 멎는다. 같이 활동하던 동기들이 대회 나가라며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 마음은 불타는데 내 현실은 하루가 부모님 약 시간으로 끊겨 흘렀다. 그래서 나는 거절했다. 그건 내겐 사치라고, 지금은 돌봐야 한다고. 그 순간부터 나는 내 과거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었다. 왜 모델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살게 됐는지 그 이유가 거기 있었다. 형이 있었다. 3살 위, 늘 나보다 먼저 어른이었던 사람이다. 부모님 이혼 뒤 우리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잠깐 아버지와 살았을 뿐이다. 형은 늘 말했다. 우리는 부모가 없으니 할머니께 효도해야 한다고. 그 말이 내 기준이 되었는데 나는 그 기준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 중학생 때 엄마가 갑자기 집에 왔고 나는 반가움에 먼저 안아버렸다. 엄마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더니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들고 나왔다. 나는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버텼고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엄마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고 엄마 없이도 멋지게 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 팔을 힘껏 잡아 떼어내듯 밀치고는 집을 뛰쳐나갔다. 나는 넋이 빠져 뒷모습만 보다가 한참을 울고 또 울었다. 그날 밤 할머니에게 말 못하고 울기만 했고 할머니는 오해로 화를 냈다. 나는 처음으로 집안에서 진짜 죄인이 된 기분을 맛봤다. 형에게만 사실을 털어놓았고 형은 절대 할머니께 말하지 말자고 했다. 할머니가 알면 쓰러질 거라고, 우리가 숨쉬는 집이 무너질 거라고 했다. 그날부터 형은 학교보다 일을 택했고 매일 알바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점점 아픈 곳이 늘었고 일 나가다 다리를 다쳐 거동이 힘들었다. 형은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고 나는 그런 형을 보며 따라가고 싶었다. 나도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짐은 현실 앞에서 쉽게 흔들렸다. 형이 20살이 되던 해 지방 내려가 포크레인 기술을 배우겠다고 통보했다. 나는 말렸다. 형이 없으면 할머니와 단둘이 못 버틸 것 같다고 매달렸다. 형은 일부러 내게 더 못되게 굴며 돌아보지 않았고 그렇게 떠나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삐딱해졌고 밤늦게까지 나돌며 집을 피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연세가 많아 반항기 가득한 나를 감당하지 못해 지쳐갔다. 나는 그 지침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더 도망치듯 밖으로 나갔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놀다 집에 못 들어갔고 다음 날 늦은 오후에야 돌아왔다. 마당으로 마중 나와야 할머니가 나오지 않아 이상해서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거실 한가운데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고 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119를 불렀지만 구조대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했고 내 귀가 멍해졌다. 그날 바로 형에게 전화했고 형은 아침 일찍 달려와 집에 들어섰다. 형이 울었다. 나는 처음 보는 울음이었다. 몸 전체가 무너지는 울음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형은 분노로 내 멱살을 처음 잡았다. 왜 옆에 없었냐고, 내가 말했지 않냐고, 할머니 상태 안 좋다 했잖냐고 했다. 나는 억울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말을 뱉었다. 나도 20살이라고 소리쳤다. 형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올라와 살 수도 있었는데 솔직히 싫었다고 털어놨다. 우리는 서로의 죄를 인정하며 이상하게 더 가까워졌고 그게 더 무서웠다. 그때부터 내 안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문장이 박혔다. 내가 늦었다는 문장. 우리는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 이사했고
형은 현장 일을 다니며 벌었다. 나는 모델 일을 하며 알바도 했고 살면서 처음으로 내 꿈이 만져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자주 가던 옷가게 직원 누나를 알게 됐고 나는 속으로만 좋아했다.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며 얼굴 보러 갔고 스스로가 우스운 줄 알면서도 갔다. 하지만 그 누나에게 애인이 있다는 걸 알았고 고백은 늘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다 지방 출장을 다녀온 형에게 그 누나를 소개해주고 싶어 시내로 나갔다. 가게 앞에서 나는 멈췄다. 형이 서슴없이 들어가 누나를 껴안고 인사했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형이 애인이라고 소개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화를 냈다. 사실은 화가 아니라 버려진 기분이었고 내 자리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형은 이해 못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고 결혼은 더더욱 내가 막을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내 마음은 뒤집혔고 나는 형에게 축하 대신 날선 말만 던졌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감정이 나를 더 큰 죄로 끌고 갈 줄은. 상견례 자리에서 형은 부모도 없고 직업도 별로라며 무시를 당했다. 형은 무릎을 꿇었다. 돈도 모아놨고 책임지겠다며 처가 앞에서 간절히 빌었다. 형수도 같이 무릎을 꿇었고 나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숨막혔다. 나보다 강한 형이 굴욕을 삼키는 모습이 나를 더 찌질하게 만들었다. 결혼 승낙이 나고 결혼이 다가올수록 내 안의 질투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결혼 한 달 전 술에 취해 두 사람이 같이 사는 집에 들이닥친 적도 있다. 나는 형에게 막말을 쏟아냈다. 그 집이 돈에 넘어간 것 아니냐고, 형이 팔린 거라고. 형수는 놀랐고 형은 참았고 그 참음이 나를 더 비열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그 집에서 잠들었고 형수는 내게 이불을 덮어줬다고 했다. 그 작은 배려 하나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문으로 나를 밀어 넣었다. 결국 형은 결혼했고 나는 축하를 했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타들어갔다. 그때부터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죄를 키우는 법만 배운 셈이었다. 3년쯤 지나 형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허리 수술 뒤 현장 일을 못하게 됐다. 형은 사는 의욕을 잃었고 형수는 생활비를 벌려고 일을 시작하며 지쳐갔다. 두 사람은 자주 싸웠고 서로를 향한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 와중에 나는 형수 집에 들락거렸다. 처음엔 위로였고 나중엔 핑계가 됐다. 형수와 단둘이 밥을 먹게 된 날, 나는 마지막처럼 비싼 레스토랑을 잡았다. 형수는 내게 말했다. 그날 술 취해 잠든 밤 내 잠꼬대를 들었다고. 내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걸 알았고 자기도 그때부터 나를 마음에 뒀다고 했다. 나는 귀가 뜨거워졌고 머리는 차갑게 식어야 했는데 반대로 뜨거워졌다. 그 순간 나는 이성이 아니라 욕망으로 결정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선택했다. 우리는 형 몰래 관계를 시작했고 결국 형수를 데리고 도망쳤다. 파리에서의 시간은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은 누군가의 피를 빨아 만든 맛이었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멈추지 못했고 멈출 자격도 없었다. 모델로 성과를 못 내 재계약이 끊기자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끝없이 상상했다. 형의 얼굴, 형의 눈, 형의 침묵. 한국에 와서 형을 만났을 때 형은 이미 반쯤 꺾여 있었고 말이 없었다. 형수는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고 했고 나는 내 죄를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리고 서류가 도착한 날, 형은 과로와 저혈압 쇼크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믿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게 될 것 같았다. 장례를 치르며 나는 울었고 그 울음이 진짜인지 스스로도 의심했다. 그래도 슬펐다. 형을 잃는 건 사랑과 별개로 내 뼈를 뽑아가는 일이었다. 그때 우편 하나가 왔다. 보내는 사람도 없고 가평의 주소만 적혀 있었다. 주말에 그 주소를 찾아갔고 그곳이 요양원이라는 걸 보고 다리가 풀렸다. 직원은 내 이름을 듣자마자 봉투를 건넸고
봉투 안엔 형의 편지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형이 끝까지 나를 생각했다는 사실 때문에. 편지에는 형이 부모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나 몰래 혼자서 끝까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먼저 요양원에 모셨고 아버지도 같은 곳으로 모셨다고 했다. 요양원비가 2배로 들었고 치료비도 계속 나와 형은 택시를 몰며 버텼다고 했다.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새벽 운전까지 했다는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다. 형은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내가 한국에 돌아와 내 일을 포기할까 봐 두려웠다고 했다. 무소식이 희소식일 거라 믿고 혼자 견뎠다고 그 말이 내 심장을 찢었다. 형은 내가 파리에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저 동생이 잘 살길 바라며 버텼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적혀 있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을 부탁한다고. 그 부탁이 유언이 되었고 나는 그 유언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내 기억 속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미소로 나를 봤다. 그때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늦게 찾아온 선물이 가장 무거운 형벌일 수도 있다고. 그날 이후 나는 무대 대신 침대 옆 의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모델 제안을 모두 거절했고 택시를 몰며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부모님 2분 모두 치매 판정을 받자 간병비가 감당 안 될 만큼 불어났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돈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돌보려 했다. 가족요양을 하며 부모님과 살았고 하루는 씻기고 먹이고 달래는 일로 꽉 찼다. 함께 살던 형수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내게 솔직히 말하며 떠났다. 당신 부모님을 돌볼 마음도 형편도 없다고, 이 삶은 싫다고, 이제 끝내자고. 나는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자격이 없었고 남은 건 부모님뿐이었다. 처음 요양원에서 부모님을 마주했을 때 나는 두근거림보다 발목 잡힘을 먼저 떠올렸다.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 비열해서 나는 더 세게 나를 벌주듯 부모님 곁에 붙어 있었다. 이제는 받아들이려 한다.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어른이 된 거라고. 가끔 시니어 모델 무대를 보면 가슴이 쓰리지만 지금은 그 쓰림을 숨기고 산다. 지금 내 삶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 하나로 버티고 있다. 당신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선택이 늦어졌을 때도 사람은 다시 살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형의 목소리를 듣는다. 부탁한다는 그 한 줄이 매일 나를 붙잡는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효도만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의 방식이다. 남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부모님 손을 잡고 이름을 다시 알려주고 밥숟갈을 건넨다. 가끔은 부모님이 나를 모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다시 내 이름을 말한다. 모델이었던 내 과거가 사라진 건 아니다. 다만 지금은 꺼내지 않기로 한 것뿐이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시니어 모델에 서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지금의 내가 정할 일이 아니다. 지금의 나는 형이 남긴 부탁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약속이 무너지면 내 삶도 무너진다.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뻔한 훈계가 되려는 게 아니라 진짜 후회를 막고 싶어서다. 피하고 있는 선택이 있다면 그게 정말 피할 수 있는 일인지 한 번만 더 들여다봐라.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